지옥 같은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김화백 캔들피그. 22만 구독자의 경제 유튜브 채널 캔들스토리TV가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한국의 현재 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책에선 그 위험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 이번에 다가올 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겪어야 할 경제 위기는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위기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대부분의 경제 위기를 보면 무리한 유동성 공급 축소, 과잉 투자, 무절제한 과소비, 부채 문제, 물가, 금리, 환율 등의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가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경우의 위기는 비교적 인과관계가 뚜렷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물론 경제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사회 구성원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어느 수준까지 감내하겠다는 사회적인 합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극복 방안 자체를 제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다가올 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경제 분야 하나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문제로 생겨난 위기가 아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지정학적 국제관계, 기후 등 복합적으로 터져나온 문제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경제위기다. 그렇다면 이번 경제위기는 이전 위기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선 그 설명을 하기 위해 역사를 살펴본다. 1995년 세계는 국제기구 WTO를 출범시켜 이를 중심에 두고 합의를 통해 서로가 따르는 공통의 룰을 정했다. 이 무역규범은 각 국가의 자율적 준수 수준을 넘어 강제력도 있었으며 상품 무역에 국한된 룰이 아닌 지적재산권, 노동 등 서비스 무역에 이르는 넓은 분야를 포함했다. 이렇게 세계 무역 질서가 표준화되자 제품은 물론이고 자본과 기술, 노동 등 광범위한 교류가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상 상징적일 만큼 무역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유무역의 황금기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자 우리는 이를 세계화라 불렀다. 벽이 허물어진 세계는 제품과 서비스, 기술과 노동, 문화 등이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국가 간 교류의 양과 범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세계는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를 두고 세계를 한마을에 비유해 친근하게 지구촌이라 불렀다. 그런데 세계가 하나가 된 지 약 20년째 되어가던 2020년대 무렵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중국을 세계 무대로 진출시키는데 앞장서고 중국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여겼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동맹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신냉전체제라는 말이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흔하게 쓰인다. 또한 21세기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규모 침략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대만, 한국, 북한의 안보 문제가 여태껏 본 수준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데다 동유럽권, 중동 지역 등 세계 도처의 지정학적 위기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갑자기 글로벌 공급망 균열이라는 낯선 말까지도 등장하더니 물가마저 주체할 수 없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상대 국가와 협력과 관계를 유지하던 선진국들에서는 문제가 발견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시작된 황금기 이면에 다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세계화에 앞장섰던 선진국, 특히 미국 내부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화 시대에 들어 미국은 효율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변모시켜 나갔다. 거대한 금융자본, 최첨단의 기술력, 더불어 뛰어난 디자인과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역량을 가진 미국에게 생산이라는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선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 비용 역시 매우 많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다수의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의 특징상 인건비 부담뿐만 아니라 파업과 같은 변수도 컸다. 결정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공정이 바로 생산이었다. 이미 1970년대에 크게 홍역을 알아본 미국은 더 이상 생산 제조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생산 기지를 저임금 국가로 옮기거나 생산을 외부에 주문하는 형태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국내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 고부가가치 산업만을 남기고 성장시켰다. 바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생겼다. 앞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던 대중들의 삶이 빠르게 삐걱거렸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고학력자나 상류계층이 아니다. 평균 학력 혹은 그 이하의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서민들을 말한다. 미국이 세계화 시대에 들어 효율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산업을 변화시키는 동안 미국 내 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대기업 생산직 일자리처럼 과거 미국의 폭넓은 중산층을 만들었던 양질의 일자리는 모조리 해외의 개발도 상국으로 떠나버렸고 오로지 미국 내 남은 양질의 일자리는 금융과 IT, 업종 등 고학력 자전문직 종사자에게 열려있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만 남게 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세계화를 통해 노동력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저임금 국가의 이주 노동자가 미국 내로 크게 유입되어 그나마 남은 국내 일자리마저도 이들과 나눠야만 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고학력자 계층과 규모 있는 기업들에게 세계화는 엄청난 기회를 선사했지만 국내에 국한된 노동과 경제 활동을 하는 선진국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세계화는 그저 기존에 누렸었던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들의 삶은 지속해 추락하고 있었고 대중의 불만과 분노는 알게 모르게 커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유명한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등장한다. 그는 당시 기성 정치인이라면 꺼내기 어려운 공약을 대중에게 매우 직설적인 화법으로 뿜어냈다.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높은 관세 인상 조치 등 보호 무역의 강화를 주장했고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했다. 또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미군 주둔에 대한 적절한 비용 부담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철군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때때로 안보 무임승차라는 말로 동맹국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지금껏 유지했던 세계화라는 패러다임을 뒤로하고 정치 진영을 초월해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때임을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했고 미국의 태도 변화의 상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은 매우 빠르게 변해갔다. 예상보다 더 급진적이고 돌발적인 그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는 이미 세계화에 익숙해져 있던 국제사회를 당황케 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오던 외교 정책과 관례, 그리고 국제기구 안에서 미국의 역할도 이제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또한 그에게 미국이 가진 힘은 세계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쓰는 것이었다. 무역 상대국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가 된다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역 규범보다 자국의 법을 더 앞세웠고 상대국 수입품에 세금을 올리는 관세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견제하던 중국뿐 아니라 EU, 한국, 일본과 같은 우방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패권국 미국이 무역 장벽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영원할 줄만 알았던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정권을 넘겨받은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 우선주의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 바이든은 과거 세계화의 앞장선 인물이라 국제사회는 이전의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 역시도 대세가 된 정치 패러다임을 거스르지 않았다. 속도가 붙고 있던 미국의 탈세계와 자국 우선주의 흐름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왜 탈세계화를 가속화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화 체제가 가진 취약점이 이 시기에 너무도 뼈아프게 증명되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 데 이때 일어난 일들이 많은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어떻게 세계화의 명주를 끊어버렸을까? 바로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글로벌 공급망의 한계를 증명해줬기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는 냉전 종식 후 두 개로 블록화되었던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며 성장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시장이 중국이 포함된 경제 블록과 미국의 우호적인 블록으로 나눠져 경쟁하는 길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거기에 더해 1990년대 이후 약 30년간 금융시장이 주도해온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많은 것을 망가뜨렸다. 금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수익만을 추구한 금융시장은 비록 자신들의 부는 채웠을지 모르나 사회 구성원들이 근로의 회의감을 느끼겠고 투자에 집착하게 만들어 노력과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원동력을 상실하게 했다. 책의 중반부까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 경제가 망쳐놓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는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3년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앞으로 3년 동안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부채를 갚아서 줄여나가며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미디어에서 많은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 걱정도 많고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할지 걱정도 된다. 이 책은 이번에 다가올 경제 위기를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어줄 것 같다.